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예,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 예, 김영렬 교보증권 센터장님께서 예, 시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 영화도 또 꼭 보는데 이제 그 유준열 나온 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내용만 보고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초반부에 조금 이제 네. 보기는 했었지만 네네.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왜 그 어떤 주식 투자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네. 항상 조금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다 보니까 네. 그냥 참고 정도만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예전에 뭐 작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돈이라는 영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유준열이 첫 거래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브로커 역할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처음 시작도 지점 브로커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도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때는 잠깐 이제 애널리스트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법인 브로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 법인 브로커 역할도 한 1년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돈을 버는 사람들의 주문이 어떻게 나가는지 네. 또 어떤 포지셔닝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이제 그런 스킴을 조금 경험해 본 바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식 브로커 역할을 하는 네네네네네. 유준열인데,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하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배당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본인이 영업을 뛰는 거예요? 그렇게 법인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제 그런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투자자에게 저희가 흔히 말하면 그런 법인 브로커는 이제 셀사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뭔가를 계속 팔아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운용력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바이사이드. 항상 사야만 되는 그쵸. 이런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뭐 리서치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투자에 조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부분 등이 이제 그런 브로커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투자 자문 운용회사에다가 돈 그쪽에 하면 그분들이 사주시는 그런 것들 역할을 그렇죠. 이제 주문을 낼 때 이제 예. 각 증권사의 그런 브로커들에게 주문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네. 처음에 첫 거래인데 스프레드를 매수하라고. 그래서 뭐 하나 무슨 종목이 12,000개가 뜰 거다. 네네네. 그래서 8,000개를 매수해라. 네네네. 근데 그게 황당한 숫자라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제가 그걸 이해 못했어요. 거기서 네네네. 스프레드, 제가 알고 있는 스프레드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네네네. 그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요새는 주식 선물도 많고 그렇게 이제 작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데 결국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차에 대한 금리 의미를 차죠. 가지고 네. 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주식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선물 아니면은 그 옵션 거래 측면에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브로커들은 또 온리 주식의 경우도 있지만은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한 매니저들도 있고 또 일부 채권 쪽으로 또 가게 되면 채권 선물, 국채 선물 뭐 이런 식에 대한 사이즈들이 있게 되는데 그 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이즈가 대부분 좀 큰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많고 네. 이 경우에서 이제 뭔가 불공정한 부분 등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네. 감독 당국에서는 이제 그 거래를 추적하는 팀들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시세 조정이나 이런 의미에서 그 징후가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소명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게 주문 실수가 아닌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뭐 시장 내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장면을 네네네.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던지니까 네네네. 갑자기 12,000개가 많은 건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 건지 모르겠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뭐 흔히 이제 속된 표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개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네. 이게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보통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그냥 억 단위에 대한 주문 같은 경우들을 이제 뭐 그렇게 개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표현들을 좀 속되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뭐 하면은 야 뭐 다음 3분기 실적이 3,000개 나온대, 5,000개 나온대, 뭐 이런 식에 대한 표현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거래 단위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의 돈들이 오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또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공매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뭐 내년 3월 달로 연기를 했다 논쟁이 뭐 이런 있죠. 뉴스는 나오긴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하락에다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반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은 예.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된 거는 어떤 특정 주체의 공매도 등으로 인해서 그쵸.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생긴 것이 그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순수하게 공매도라는 제도의 기능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네. 이게 잘못된 부분은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도로서는 그쵸. 왜 그러냐면 공매도의 순경이라고 한 거는 오버밸류, 그러니까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자산에 대해서 매도를 취하고 그쵸. 이 자산의 가격이 정상화되었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 등을 얻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 현상이 나타났었을 때 언젠가는 그 공매도에 대한 투자 자금도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회수가 된다라는 개념은 다시 그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나 개별 주식에 대한 방어 기능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청산된다. 네. 이거 우리가 보통 숏셀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이 그 시장에서 가동된다라면은 주가라든지 시장이 또 아주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장이 패닉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 지금 다뤄지고 있는 논쟁의 부분은 공매도에 대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특정 주체가 가해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를 개선시키려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대신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한 기능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좀 인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논쟁이 많은 부분 등이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에서도 뭐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와 네.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부분 이런 제도와 관련된 부분 등이 많이 다뤄지는데요. 네. 제도라는 거는 자산 시장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제도도 보완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제도가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양도세, 공매도 관련된 게 우리 주식시장을 훼손시킬 거야. 이 말씀 등을 자꾸 하시지만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봤었을 땐 이거는 좀 다른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라는 것, 주식시장에서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치에 대한 움직임은 상장 기업들의 영업 흐름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거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의미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제도의 변화와 이 분위기에 함몰되셔서는 안 된다. 그거를 저는 이제 이 인터뷰나 질문을 제가 기자분들에게 받게 되면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저의 말씀은 기자들이 잘 안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헤드라인으로 수능한 야마를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제도에 대한 의미는 좀 그 기준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나름 뭐 투자자라면 투자자니까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많이 빠질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올해 3월 달처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공매도를 그렇게 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고평가가 됐다고 판단한 그런 집단이 공매도를 치게 되면 아무리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맞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시장에 대한 밸런스가 항상 있어야지 네네. 그 시장이 건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부 이제 수급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네. 시장을 예.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네.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일인화 시켜서 해석을 해버리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록된 거 기준으로만도 3만 명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외국인 그리고 진짜 수만 기관 투자자들의 이 대응도 그냥 기관 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해석을
해석은 기자들이 다루는 내용이나 그 수급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의 스탠스를 전부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30조를 팔았다, 40조를 팔았다, 동학개미의 승리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에선 다루게 되지만 외국인은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 뭐 그렇죠. 50, 90% 갖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갖고 예.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샀다 팔았다 안 올해 하든지. 예.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들을 조금 가요화한다는 듯이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왜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거야? 국민연금은 이 좋은 장에 왜 주식을 파는 거야?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사이즈가 결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펀드의 편입비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지고 있는 펀드의 사이즈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꾸 커져요. 네. 그러면 현금 비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시장 좋은 거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가면서 지금 수익이 더 잘 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지 이것에서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수급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도한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예. 다 50% 이상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2, 3%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이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 팔아도 그렇죠.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인데 저도 이제 되게 웃겼거든요. 좀 웃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저는 이 공매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솔직히 테슬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처음에 얼마 전에 그 빅쇼트에 나왔던 주인공 마이클 보리가 네네네네. 저기 거꾸로 그렇죠. 공매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많이 올라간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테슬라에 대한 미래를 믿는다고 하면은 네네네.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앞으로 전해질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 자산 시장은 자웅을 겨뤄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이 자웅을 겨뤄야 된다라는 부분은 20년도장은 어려운 듯 보였지만 쉽게 보면은 되게 단순했어요. 한번 시장의 강한 충격, 네. 코로나와 팬데믹이라는 강한 충격과 이 위기의 상황에 위험을 부담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승자가 된 네. 상당히 단순화된 시장이었었거든요. 충격과 반응만 있었던. 근데 21년도 이후의 시장은 이제 응용 심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응용 심화 단계. 예. 그래서 네. 자웅을 겨뤄야 돼요. 자웅을.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얘기를 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가 주가가 위로 간다, 밑으로 내려간다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대신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중구난방일 거라는 거죠. 네네. 이 상황의 롤링에서 버텨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밸런스의 미세한 변화 등을 잘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심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산시장과 경제에 주어지는 숙제는 변별력이 상당히 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네. 연말과 내년 초에는 여러 유튜브의 강연이라든지 투자 관련 서적, 경제 관련 서적 등을 통해서 그런 그 기본적인 정보와 어떤 본인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이 책 한번 읽어보는 거 연말 연시 때. 네. 예, 좋은 네, 아마 한번 좀 어떻게 보면은 예,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공매도랑 조금 다르지만 네네네. 이제 지난주에 기사를 좀 읽어봤더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거예요. 올해. 네네네. 예, 통상 젊은 분들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인버스 소위 말하면 곱하기 2에서 곱버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여자분들은 거기 투자를 안 하시는데 네네네. 남자분들은 거기 투자한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인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이거는 롤링 어떤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클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방향에 대한 변화를 그 일종의 쏠림 현상에 대한 반작용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단과 선택의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위험 관리 수단의 일부로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덱스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뭐 레버리지 인덱스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이 수익 난 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버스로 갈아타자. 그러면 난 내려갈 때도 돈을 벌고 올라갈 때 이만큼 돈 벌었으니까 내려갈 때도 돈 벌 거야. 이거는 선택의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예요. 네. 예전에는 없이 살았거든요. 시장의 예탁금이 20조에 머물던 10년 동안 20조에 머물던 이 시장에서 살다 보니까 없이 살아서 이것도 투자할 때 이거 쓰고 다른 거 사고 싶으면 이거 팔아야지 사고 이것이 반복됐었었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충만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투자하던 거는 이거 계속하면서 내가 벌어둔 거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정도의 투자 아니면 내가 이제 다음 타이밍을 노려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시장관을 갖고 있는데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네. 정도의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뭐 남녀에 대한 부분은 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 그냥 그랬다는 거죠. 예. 책 내용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룬 것들이 있어요. 인지거리에 대한 차이에서 이게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인지거리를 굳이 네. 남녀를 뭐 꼭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의 경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네. 남자의 투자 인지거리는 생각외로 좀 짧고요. 네. 여자의 인지거리는 상대로 상당히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서도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 그래요. 네, 그랬었고요. 예. 그리고 또 네. 투자한 것들에 대한 네. 개념을 보면 뭐 네. 명품 테크, 뭐 샤테크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인지거리가 길죠. 야, 이 비싼 거를 왜 사? 남편이 항상 얘기를 하면 야, 이거 10년, 20년 쓸 건데 비싸도 사도 괜찮아. 네. 결국엔 또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의 이 인지거리에 대한 짧음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관념에 대한 차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오신 상황들 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직장 내부에서부터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못한 환경에 내가 처해 있다라 보니까는 그런 습성이 투자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어라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고 나면 여기에서는 변화를 주어야만 나의 성공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거야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개념에서 놓고 본다라면 조금 좀 소모적인 네.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아무튼 인버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활용하면 되는 것들이지. 그렇죠.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은 이게 뭐 선악의 의미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헤드라인만 보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판단이 네네.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뭐 그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 투자자의 어떤 비명이 들리는 때에서 뭐 기회가 또 항상 온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죠. 사실 그런 얘기들이 기사로 다뤄진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전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투자의 수단의 일부라는 생각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네. 더욱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보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것들인데 네네네. 이런 이제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하는 것보단 단기간 하는 거죠. 장기간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시장 조성자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 ETF와 관련된 시장 조성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증권사 기관들이 이제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래 지속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만약에 뭐 2,800에서 2,500까지 내려간다고 그 수익률이 전부 보장된다라고 보셔서도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의 대상의 이름에 의한 투자는 조금 발라서 보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라면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가져온 디스카운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는 브랜드 가치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프리미엄으로서 부여하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살고 싶은 아파트. 네네. 근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음. 사명에서 발목을 잡혀왔었던 부분 등이 많았습니다. 사명했어요. 예. 예. 회사 이름에 네. 업종을 박아놨은 거예요. 음. 현대차, 음. LG화학, 그러네요. 예. SK텔레콤. 음. 이러니까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 해버렸네. 어팡호황이 오지 않게 되면 성장에 대한 느낌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 해당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는 성장과 관련된 여러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주주들은 그거를 알지만 투자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팽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미국 그렇게 굴지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미국도 그런 기업들 많았거든요. 제너럴 모터스, 그러네요. 뭐 제너럴 일렉트릭,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정해져 있었었지만 그런 거 다 빠지고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땐 무슨 기업일지 모르는 기업들도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사과 농장인 줄. 그렇죠.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 사과 농장. 페이스북, 아마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행업체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예. 요즘 보시면 우리 기업들도 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곧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름에서 그 프레임이 이렇게 쌓여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 투자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투자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뭐 이런 관점보다는 적어도 어떤 투자에 대한 그 결정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될 때 전문가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부분 등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전에는 잘 모르니까 펀드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이제 펀드 수익률이 좀 좋지 않다라는 네. 좀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개인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네. 이거 좀 잘 모르겠다면 이제 ETF 뭐 이런 것들을 네네네. 이제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주식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언을 요청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접 투자에 대한 붐이 올해 일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겠지만은 네네. 이와 대조적으로 공모 시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펀드 시장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아질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투자는 일부 직접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쉽게 손을 대지 못할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투자 자산은 언제든지 내가 뺐다 팔았다도 가능하고 네. 뭐 몇 달 고생하거나 1년 정도 고생하면 나의 미래 자산이나 현 자산에 데미지를 입지 않아. 이런 것 정도의 규모는 언제든지 투자를 하셔도 돼요. 주식 직접 투자를. 네네. 하지만 뭐 내 노후와 연계된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자금들까지 모두 끌어와서 그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의 초년생들 이런 분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펀드라든지 뭐 퇴직연금이나 ETF 투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여러 군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퇴직연금이 네. 그 이제 실적 연동된 것 중에 하나가 다 채권 혼합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예. 그래서 뭐 그 수익은 낮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채권 수익이 괜찮았어요. 네. 이자보다 훨씬 더 좋았었고요. 근데 올해 20년대 제가 이제 그거 든 지가 한 10년 정도가 지났었는데 올해 초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20년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직장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20년대가 진행되면서는 저는 중국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해서 본토 A로 이걸 전부 다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걸 1월 달에 바꿨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1월 말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뭐 어마무시하게 내려가는 이거를 지켜봤습니다. 예. 사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그게 한 60%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하방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중국 뭐. 그리고 이제 그 돈도 그 자산이 이제 저의 퇴직에 대한 관여된 분야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그렇게 데미지를 입었기는 했지만 저의 인지거리나 그 목표가 제 퇴직 시점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에 대한 활용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성을 하는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라는 거는 나의 경제관념과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참여율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이제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위해서는 장기 성과 측면에 있어서 우수한 레코드가 있는 그런 펀드라든지 ETF 투자 등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중국 헬스케어가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엄청 좋아질 거야. 이러면 그런 거를 사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러면 이제 잊고 지냈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엄청난 수익이 나야 계실 그렇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투자 자산을 다분화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과 달리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부동산은 물론 다주택도 투자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쓰다 팔았다 너무 무겁고. 그렇죠. 대신 이제 많고. 주식은 그게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시게 되면 금융 지식, 경제 지식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투자라는 거는 저는 요새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 자전거 타는 거랑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 번 배워두면 네네. 사리 판단이 안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한 몇 년 안 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때문에 나중에 타더라도 탈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네발 자전거 타고 타신 거예요. 2020년도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잘 버티시면 그 보조바퀴 띄고 투자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투자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이렇게 다 쓰게 되면 책 한 권 다 오늘 방송으로 책 한 권 쓸 수 있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책의 6장이 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6장 제목이 코리아 리셋 드디어 부의 지도가 바뀐다라고 네네. 하는 건데요. 제가 1월 달에 나올 책도 제목에 부의 지도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요즘 트렌드니까요. 네네. 아무튼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4년 동안 3년 7, 8개월 동안 이번 정부가 이제 진보 정권이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보수 정권이었었고 네. 진보냐 보수다 그것도 얘기 있었지만 뭐 경제를 잘할 줄 알았는데 경제를 너무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판단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리스크를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엑기스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네. 우리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는 경제의 발전 속도, 사회 발전 속도 그리고 정치 발전 속도가 달라요. 문제는 민간과 경제의 발전 속도는 선진국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네. 문제는 정치와 정책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네. 이거를 진영 논리로 우리가 구분져야 될 필요는 없고 네네.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사에나 뉴스에서 다뤄지게 되는 어느 정부에서 부동산이 어땠었고 주식이 어땠었고 이런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거는 각 진영이 가지고 있는 경제 이념에 대한 차이로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해당되는 진영이 결정됐을 때 그 상황에 맞게 투자라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책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88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 보수, 진보, 보수 그리고 현재 진보까지 이제 10년 주기로 계속 정권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그러네요. 딱 그리고 10년씩으로 그렇죠. 네. 이 과정에 우리 경제는 누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를 대통령 내지 정부가 뭐든지 결정시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는 기업과 가게가 발전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는 꾸준하게 발전을 시켜왔었었고 이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이
보수의 경제 이념에 맞게 다뤄지느냐 진보의 경제 이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강약이 결정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강약이. 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극명하게 네. 자산시장에서는 그것이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냥 이게 제가 책의 내용에서도 있고 제가 강조를 안 했지만은 네. 아마 내년부터 많이 보실 거예요.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산시장은 항상 뜨거웠다. 과열이었다. 네. 이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진보 진영에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음. 이들의 정책과 경제 이념은 인지거리가 길기 때문에 뭐든지 법치화하고 법으로서 다루려 하는 성향이 짙다 보니까는 자산시장은 쉽게 들썩이게 된다라는 거고 네. 우리가 초기에 현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않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거는 정부, 기업, 가계 크게 3개 주체로 나눠진다라고 봤을 때 소득주도라는 거는 가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계 중심으로 발전을 하려면 월급 높여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그 방법을 선택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막 네네네네. 총주권 초기에서 그렇죠. 엄청 했었는데 요즘은 싹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경제 주체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일방적으로 할 수 거거든요.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가계가 할 수 있는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진보 진영 때도 부동산도 들썩이고 주식시장도 들썩인 DJ 정부 때 벤처붐이라든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적립식 펀드붐이나 부동산 붐 이런 내용들이 있어 왔었던 네네. 거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각 진영 논리에 따른 정책과 정책에 따른 인지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네. 시장의 한머니들에 대한 이동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는 환경들이 결정됐다라면은 네. 그 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인지거리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언제일지 몰라요. 다시 또 보수 진영에 대한 필요성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뭐 자산 시장이 그렇다고 붕괴가 오지는 않습니다. 보수 진영이 온다라고. 그렇죠. 예. 이 보수 진영의 경제 이념을 또 이해하시게 되면 그 특성에 맞춰서 투자에 대한 시각과 선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조금 많이 다루게 됐어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제가 조금 엑기스만 뽑아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책에는 도표도 있고 예도 네네네. 있어서 더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보수랑 진영 요 이제 경제 이념을 이해해야지 그거에 맞는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네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결국은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 2021년도에 네네.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디를 사라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어떤 좀 자세로 임하면 될까요? 내년. 우선은 투자라는 거는 네. 한자 그대로 보게 되면 돈을 던진다잖아요. 네. 상당히 위험한 경제 활동입니다. 네. 대신에 투자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돈이 나한테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던진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행위를 하시는 부분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돈이 손실 없이 돌아오게끔만 만드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한 때다. 그리고 불과 지난 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에 대한 흐름 정도만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자산시장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심,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각이 너무 네. 좁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내용 부분을 필터 버블에 갇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올해 연말 연초에는 조금 마음에 대한 여유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 역사,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라면은 창의적인 사고에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들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끝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2021년 시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방송이 굉장히 좀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아유, 생각이 들고요. 또 과찬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흐뭇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자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아유, 같고요. 이제 또 책은 좀 불러드릴게요. 자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글이 너무 좋으세요. 아, 네. 또 알기 쉽게 이해도. 그러니까 이 책도 지금 쑥 읽었거든요. 아마 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쑥 읽힙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잘 쓰였으니까 한번 좀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다. 연말연시에 딱 적합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2021년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